숫자 3개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율은 1배, 2배, 3배입니다. SOXX는 반도체 1배, QLD는 나스닥 100 2배, UPRO는 S&P 500 3배예요. 그런데 이 세 종목이 담고 있는 종목 수는 30개, 100개, 500개입니다. 배율이 가장 낮은 쪽에 가장 좁은 지수가 붙어 있고 배율이 가장 높은 쪽에 가장 넓은 지수가 붙어 있습니다. 사다리가 서로 반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느 계좌가 더 변동성이 컸는지, 어느 계좌가 더 큰 수익을 냈을지 직관으로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봤습니다. 세 종목에 월 50만원 기준으로 1년, 5년, 10년을 각각 돌렸습니다. 신기한 건 세 기간 중 딱 한 구간에서 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바뀌는 종목은 하나뿐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세 종목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정리되실 겁니다. 확인하실 건 세 구간입니다. 1년, 5년, 10년, 그리고 중간에 3번의 폭락 구간, 최대 낙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세의 계좌에 들어간 원금은 소수점까지 갔습니다. 배율에 맞춰 금액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50만 원으로 무엇이 남는지를 보는 겁니다. 특히 낙폭을 다루는 화면과 10년 결과를 다루는 화면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낙폭 순서와 수익 순서가 같았을지 이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승자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셋 다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판단하거나 틀렸다고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대신 각 종목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객관적인 투자 자료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터 밝히겠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11일 종가입니다. SOXX 534.2달러, QLD 90.98달러, UPRO 153.36달러예요. 환율은 1,411원으로 고정했습니다. 매수는 주 1회 기준이고 회당 81.77달러입니다. 월 50만원을 주 단위로 나눈 금액이고 월 1회 매수보다 오차 범위가 줄어듭니다. 매수 횟수는 1년 52회, 5년 261회, 10년 522회입니다. 들어간 원금은 600만원, 3011만원, 6023만원이고 세 계좌 모두 이 금액이 소수점까지 똑같습니다. 오늘 비교의 전제가 그거예요. 같은 돈을 넣었을 때 무엇이 남는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실 수익률에는 레버리지 ETF의 운용 보수와 흔히 괴리율이라고 부르는 변동성 손실이 이미 전부 차감되어 있습니다. 실제 종가를 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당 재투자는 반영하지 않았고 세금 전 금액입니다. 조건은 이게 전부입니다. 1년부터 보겠습니다. 52회를 매수해서 원금 600만원이 들어간 계좌입니다. 화면 왼쪽이 SOXX, 오른쪽이 QLD예요. 1배와 2배의 대결입니다. 결과는 SOXX 50.92%, QLD 22.84%입니다. 1배가 2배를 2배 넘게 이겼습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지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반도체 섹터가 혼자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어떤 지수와 비교해도 압도적이어서 배율을 얹은 나스닥으로도 못 따라잡은 겁니다. 다만 반대도 사실이에요. 큰 조정을 받은 최근 2달만 보면 반도체 성과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화면에 없는 UPRO는 28.69%로 둘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SOXX, UPRO, QLD예요. 2배인 QLD가 3배인 UPRO보다 낮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게 있어요. 최근 1년 성과는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QLD가 뒤진 건 2배와 3배라는 배율 차이가 그 격차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배율이 지수 우위를 눌렀다는 뜻이에요. 원화로는 SOXX 905만원, UPRO 772만원, QLD 737만원입니다. 600만원을 넣어서 번 돈이 각각 305만원, 172만원, 137만원이에요. 두 차트를 비교해서 보실 게 있어요. 오른쪽 QLD는 올해 3월과 4월에 평단선이 빨갛게 바뀝니다. 계좌가 평단가 아래로 내려갔다는 뜻이고 UPRO도 같았어요. 그런데 왼쪽 SOXX는 그 구간에서도 평단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1배가 1위라면 리스크도 가장 작았을까요? 3번의 폭락 구간에서 각 종목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정리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 SOXX가 37.5%, QLD가 55%, UPRO가 78.1% 빠졌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기에는 SOXX 48.4%, QLD 65%, UPRO 66.9%입니다. 2025년 관세 하락에서는 SOXX 44.4%, QLD 46.2%, UPRO 54.1%예요. 세 번 모두 낙폭 순서가 배율 순서와 정확히 같습니다. 3배가 가장 깊게 빠지고 1배가 가장 얕게 빠졌어요. 배율을 올리면 낙폭이 커진다는 건 이 데이터에서 예외 없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SOXX와 QLD의 격차예요. 2020년에는 17.5%포인트,
2022년에는 16.6%포인트 차이였는데 2025년에는 1.8%포인트로 줄어듭니다. 한 배가 두 배와 거의 같은 폭으로 빠진 겁니다. 관세가 반도체를 직접 겨냥한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30종목이라는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종목 수가 적으면 한 종목의 움직임이 지수에 그대로 반영되고 산업 사이클이 희석되지 않습니다. 배율을 쓰지 않고도 배율에 가까운 진폭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UPRO는 명목 3배지만 500종목이 깔려 있어서 배율의 일부를 분산으로 상쇄합니다. 그래서 실질 위험도가 비례해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5년입니다. 261회를 매수해서 원금 3,011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QLD와 UPRO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2배와 3배, 잠시 뒤 10년 구간에서 자리를 맞바꾸는 두 종목이라 여기서 먼저 보여드립니다. 이 구간은 시작 시점이 좋지 않았어요. 매수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1년 말 고점이 나오고 곧바로 금리 인상기가 시작됐습니다. 두 차트에서 평단선이 길게 빨간 구간이 그때입니다. 방금 보신 65%와 66.9%가 저 구간이에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QLD 143.63%, UPRO 153.28%입니다. 화면에 없는 SOXX는 185.94%로 여기서도 1위입니다. 순위가 1년 구간과 똑같아요. 원화로는 SOXX 8,611만원, UPRO 7,627만원, QLD 7,337만원입니다. 66% 빠진 종목을 5년간 사모은 계좌가 153%가 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빨간 구간에서 평단선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게 보이시죠? 큰 하락이 수익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낮은 가격에 많은 수량을 담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1년도 SOXX, 5년도 SOXX예요. 반도체가 원래 이렇게 강한 종목이었을까요? 화면 하나에 세 종목의 10년 주가 흐름을 겹쳐 놓았습니다. 적립식이 아니라 10년 전에 한 번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을 때의 숫자예요. QLD가 1632%, SOXX가 1421%, UPRO가 1118%입니다. 1위가 QLD입니다. 방금까지 두 구간에서 1위였던 SOXX가 2위로 내려갑니다. 같은 10년, 같은 세 종목인데 순위가 다릅니다. 세 선의 모양을 보시면 이유가 보입니다. QLD는 10년에 걸쳐 장기 우상향을 하며 양의 복리를 온전히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치식으로는 가장 많이 올랐지만 적립식으로 사면 오르는 내내 계속 비싸게 사게 됩니다. 평단가도 함께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SOXX는 다릅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완만했고 상승이 최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적립식 매수의 대부분이 급등 전 낮은 가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UPRO를 보시면 세 선 중에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세 배인데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기초지수인 S&P 500의 성장률이 나스닥100보다 낮았고 매일 배율을 다시 맞추는 과정에서 변동성 손실이 생깁니다. 3배는 오르내림이 반복될 때 손실이 가장 크게 쌓이는 구조고 운용보수도 연 0.9%대예요. 결국 기초지수의 성장률 차이에 이 두 비용까지 겹쳐서 배율만큼 앞서지 못했습니다. 10년입니다. 이번에는 3장을 모두 놓았습니다. 522회를 매수해서 원금 6,023만 원이 들어간 계좌들이에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SOXX 460.04%, QLD 444.28%, UPRO 366.61%입니다. 여기가 순위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1년과 5년에서는 UPRO가 QLD보다 위에 있었는데 10년에서는 QLD가 UPRO를 앞섭니다. 3기간 중 자리를 옮긴 종목은 UPRO 하나뿐이에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3배의 누적 비용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평가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SOXX 계좌가 3억 3,730만원, QLD가 3억 2,780만원, UPRO가 2억 8,103만원입니다. 6,023만원을 넣어서 셋 다 4.6배에서 5.6배가 됐어요. 꼴등도 366%입니다. 그리고 1위와 2위 격차를 보시면 15.76%포인트예요. 10년을 굴려서 이 정도 차이라면 압승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SOXX와 QLD는 사실상 무승부에 가깝고 UPRO가 조금 처진 그림입니다. 이유는 평단가에 다 나와 있어요. SOXX는 최종 평단 95.39달러에 현재가 534.2달러니까 5.6배, QLD는 16.72달러에 90.98달러로 5.44배, UPRO는 32.87달러에 153.36달러로 4.67배입니다. 앞에서 주가 상승률은 QLD가 1위였는데 적립식 평단 배수는 SOXX가 앞섭니다. 상승이 언제 몰려 있었느냐가 만든 차이예요. 그리고 UPRO를
꼴등으로만 보시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종목은 2020년에 78.1%가 빠졌어요. 가장 깊은 구덩이를 지나왔는데도 원금의 4.6배가 됐습니다. 게다가 1년과 5년 두 구간에서는 QLD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500종목 분산에 기초지수 변동성이 가장 낮다는 건 그대로 강점이에요. 3배 레버리지 중에서 가장 순한 3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SOXX 쪽에도 짚어둘 게 있습니다. 이 결과의 상당 부분이 최근 상승에 몰려있다는 건 강점이면서 동시에 취약점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세 구간에서 나온 결론은 2개입니다. 첫째, 낙폭은 예외 없이 배율 순서를 따랐습니다. 배율을 올리면 큰 하락이 왔을 때 흔들림이 커진다는 건 확실합니다. 둘째, 수익은 배율 순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배율은 낙폭을 확실히 키우지만 수익을 보장하진 않았어요. 어떤 지수를 골랐는지, 그리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냈는지가 배율보다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숫자는 2026년 8월 11일이라는 하루를 종료일로 잡아서 잘라낸 단면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시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반도체는 올해 크게 급등했고 6월부터는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S&P 500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은 소폭 조정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 지수가 지금 서로 다른 국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종료일을 6월 반도체 고점으로 잡았다면 SOXX 10년 계좌는 460%가 아니라 587%, 4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도 계산해봤어요. SOXX가 지금보다 2.8%만 더 빠지면 QLD에 뒤집히고 16.7% 빠지면 UPRO에도 밀려 꼴등이 됩니다. SOXX는 이미 52주 고점에서 18.6% 내려온 상태예요. 6월부터의 하락이 한 번 더 반복되면 순위가 실제로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나스닥이 회복을 이어가면 QLD가 올라오고 S&P 500 신고가가 계속되면 UPRO가 따라붙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이게 오늘 세 구간을 굳이 나눠서 보여드린 이유입니다. 1위는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변동성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문제입니다. 큰 하락을 버티기 어렵다면 낙폭이 얕은 쪽이 맞고 하락에서 더 공격적으로 담을 기준이 있다면 높은 배율도 선택지가 됩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굳이 하나만 고르라고 하시면 저는 QLD라고 답하겠습니다. 지난 성과만 보면 SOXX가 낙폭도 가장 얕고 수익률도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를 사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분산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S&P 500은 모든 분야에 걸쳐 있고 나스닥 100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빅테크까지 기술주 안에서도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SOXX는 반도체라는 하나의 섹터입니다. 종목이 30개라도 같은 사이클을 함께 타서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수에 투자한 것처럼 움직입니다. 반대로 UPRO는 가장 안정적인 지수로 높은 수익을 노리는 조합인데 실제로는 MDD가 가장 크고 수익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저는 성장성과 분산이 함께 걸린 자리를 기준으로 택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우수하다는 판단보다 본인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전략을 세우고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숫자가 공통으로 말한 건 하나예요. 세 종목 모두 하락에서 매수를 멈추지 않은 계좌만이 결국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투자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